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조차 이제는 희미해져 감각의 끝자락에서 아스라이 멀어지고 있었으니 서연의 맨발은 이미 사람의 피부라기보다는 얼어붙은 핏덩이와 진흙이 뒤엉킨 흉물스러운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천지를 집어삼킬 듯 굉음을 내지르며 연약한 여인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생성을 향한 몸부림이 아니라 차라리 죽음을 향한 처절한 구애에 가까웠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대끼며 내는 기괴한 마찰음은 마치 저승사자가 부르는 곡소리처럼 들려왔으나 서연은 그 소리가 오히려 반가울 지경이었다. 입고 있는 캥겹의 무명치마는 이미 눈물과 땀, 그리고 찢어진 종아리에서 흘러내린 선혈로 뻣뻣하게 얼어붙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의 어딘가 이승에는 존재하지 않는 따스한 곳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이 되어 부서져 버린다면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신음은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녀는 비틀거리다 결국 무릎을 꿇으며 차가운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뺨에 닿자마자 불과 반나절 전에 지옥 같았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며 서연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대기 시작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마 냄새가 풍기던 시댁의 안방. 그 평온했던 공간은 시어머니 최 씨의 표독스러운 고함 한 번에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해버렸었다. 내 인연 감히 네가 내 폐물을 손대 들어올 때 빈몸으로 들어와서 쥐새끼처럼 곡간을 축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해. 최 씨는 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서연은 억울함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 바닥을 기며 오열했었다. 그녀가 훔쳤다는 옷가락지는 사실 며칠 전 최 씨가 도박빚에 쪼들리는 아들 기태에게 몰래 쥐어주는 것을 서연이 목격했으나 남편을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가장 절망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매질도 억울한 누명도 아니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던 남편. 기태의 그 비겁하고 차가운 눈빛이 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여보,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니가 당신에게 주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요. 서연이 피 맺힌 목소리로 기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기태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녀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머니 말이 맞겠지. 네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 도둑질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그 한마디는 서연이 지난 3년간 그 집안의 종처럼 일하며 바쳤던 모든 헌신과 사랑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그녀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엄동설안의 눈보라 속으로 내쫓기게 된 것이었다. 대문 밖으로 내쳐질 때 등 뒤로 날아온 소금 한 줌보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오던 기태와 시어머니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더욱 뼈에 사무쳤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눈 속에 파묻힌 서연의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정신은 기묘할 정도로 맑아지며 지나온 삶의 파편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입 하나 줄이겠다는 친척들의 등 떠밀림에 팔려가듯 시집온 그 집안에서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허리를 펴본 적이 없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했고 늦은 밤까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하며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능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고도 순진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차디찬 눈밭 위에서의 고독사였으니 서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억누를 길이 없어 눈을 감지 못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이미 동상으로 감각을 잃은 손끝은 말을 듣지 않았고 거대한 수마가 그녀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지워지고 자신의 존재조차 희미해져 갈 때쯤
눈보라.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리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그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도깨비 불일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뇌가 만들어낸 헛된 희망일까?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그 불빛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으나 몸은 이미 눈 속에 반쯤 파묻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바람소리 사이로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사람의 인기척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서연은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산짐승들의 소리라 생각하며 체념하듯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가까워지더니 이내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 웬 송장이 다 있나 했더니 아직 숨이 붙어있는 계집이로구나. 걸걸하고 쉰 목소리와 함께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서연의 차가운 뺨을 때리며 의식을 확인했고, 서연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진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마치 산신령처럼 혹은 산적처럼 기이한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그가 서연의 몸을 들어 올릴 때 느껴지는 체온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노인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쯧쯧. 얼마나 모진 일을 당했기에 이 엄동설 안에 캥겹 옷 하나 걸치고 산속을 헤매었을꼬. 명이 질긴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이승에 남겨둔 한이 깊은 것인지. 노인. 박영감은 깃털처럼 가벼워진 서연을 지게에 짐짝 씻듯 들쳐 업고는 익숙한 걸음으로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등에서 전해져 오는 투박한 온기는 얼어붙었던 서연의 몸을 아주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는 찌릿한 고통이 오히려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박영감의 거처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다 쓰러져가는 초가였는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열기와 함께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서연을 아랫목에 뉘어놓고는 능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말린 쑥과 이름 모를 약재들을 물에 개어 서연의 동상 걸린 발에 바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토록 정성스럽게 보살펴준다는 사실에 낯선 감동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다 까무룩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옥신거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고, 방 한 구석에서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박영감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좁은 방 안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갖 약재와 서책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짐승의 굴이 아닌 학자의 서재 같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정신이 좀 드느냐? 며칠을 꼬박 알았으니 목이 탈게다. 박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 내뱉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 하나를 서연의 앞에 밀어주었다. 그것은 쓴맛이 감도는 약차였는데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자 메말랐던 목구멍으로 생명수와 같은 온기가 퍼져나갔다. 서연은 사발을 내려놓고 박영감의 등을 향해 큰 절을 올리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고개만 깊이 숙였다. 어르신, 죽어가던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했다. 박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앉아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고요했다. 은혜는 무슨, 내 집 앞마당에서 송장 치우기 싫어서 데려왔을 뿐이다. 헌데, 네, 눈빛을 보니 보통 사연은 아닌 듯 싶구나. 도끼가 서려 있어. 아주 지독한 도끼가. 박영감의 말에 서연은 자신의 손등을 꽉 움켜쥐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맹렬하게 타올랐기 때문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믿었던 지아비에게 배신당해 짐승처럼 내쫓겼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피 맺힌 고백을 토해냈다.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박영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긴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더러운 곳을 제 발로 걸어 나온 게야.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느니 차라리 맨발로 눈밭을 걷는 게 낫지 않더냐. 그 투박한 위로 아닌 위로는 서연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버려진 비참한 여인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 그 한마디가 서연의 무너진 자존심을 아주 조금이나마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결심했다. 이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반드시 그들이 틀렸음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박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며 밖을 가리켰다. 살고 싶으면 일어나라.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내 집에는 공짜 밥은 없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와 같은 살인적인 눈보라는 아니었다. 서연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일어나 박 영감의 뒤를 따랐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에 순종적이고 유약했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이 기이한 노인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다. 저 멀리 산 아래 마을, 자신을 내쫓은 그 집이 있는 방향을 한번 노려본 서연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박영감의 초가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독특한 향기가 배어 있었다. 그것은 흙내음 같기도 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했으며 때로는 혀끝을 아리게 하는 쓴맛으로 공기 중에 떠다녔다. 서연이 그 낯선 공간에서 눈을 뜨고 몸을 추스른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손끝은 이미 흙물과 약초물로 거뭇하게 물들어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숟가락 하나들 힘조차 없어 아랫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으나 기력이 조금 돌아오자마자 서연은 몸을 혹사시키듯 일거리를 찾아 움직였다. 그것은 밥값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지만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밀려오는 지난날의 악몽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매서운 산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으나 그럴 때마다 박영감은 무심한 듯 툭 던졌다. 바람소리다. 귀신 곡소리가 아니니 겁먹을 것 없다. 그 투박한 한마디가 100마디 위로보다 더 단단하게 그녀의 마음을 붙들어 매주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서연은 어둑한 부엌에서 약탕기를 앞에 두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박영감이 전날 밤 산에서 캐온 귀한 약재를 다리는 중이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 들었기에 그녀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궁이 속 붉은 혀처럼 넘실거리는 불꽃을 응시했다. 약불로 은근하게, 절대 끌어넘치지 않게 박영감의 가르침을 되뇌며 부채를 움직이는 서연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영감이 헝클어진 머리로 나왔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대뜸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약탕기 뚜껑을 열어젖혔다. 서연은 혹여 실수라도 했을까봐 어깨를 움츠렸으나 탕기 안을 들여다보는 노인의 눈매가 기이하게 휘어졌다. 이것 봐라. 냄새만 맡고도 불 조절을 귀신같이 맞췄구나.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탄내 하나 없이 진액을 뽑아내다니. 박영감은 서연을 다시 보게 된 듯한 눈빛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사실 그는 서연에게 약 다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었다. 그저 곁눈질로 보고 배운 것이 전부였는데 서연은 본능적으로 약재의 성질과 불의 조화를 감지하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너 그를 아느냐? 박영감의 물음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습니다. 어깨 너머로 천자문과 소학 정도는 익혔습니다. 박영감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서책 한 권을 던져주었다. 약초 도감이다. 그림 보고 이름이나 외워둬라. 내 수발을 들려면 약초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할 테니 그것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닌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바랜 책장을 넘겼다. 책 속에 그려진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시집살이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샘솟는 순간이었다. 한편 산 아래 마을 기태의 집구석은 서연이 떠난 후로 기이할 정도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서연이 있을 때는 반질반질 윤이 나던 마루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고 부엌에서는 쉰내, 나는 밥 냄새가 진동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를 내쫓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며칠간은 콧노래를 불렀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이 도맡아 하던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최 씨는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에잉, 빌어먹을 년 나갈 거면 쌀이라도 씻어놓고 나갈 것이지. 아주 저주를 퍼붓고 갔구나. 최 씨는 밥을 태워 먹고는 애꿎은 부직갱이만 바닥에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악다구니를 받아주던 서연은 이제 없었다. 기태는 더욱 가관이었다. 아내가 쫓겨나던 날 어머니의 치마폭 뒤에 숨어 외면했던 그는 이제 와서 텅 빈 안방을 보며 묘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수발을 들어줄 편리한 존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불편함에 가까웠다. 어머니, 밥상은 아직입니까? 옷은 또 이게 뭡니까? 다 구겨져서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태가 짜증을 내며 방문을 박차고 나오자 최 씨 역시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내 처가 도망가면서 복을 다 싸 짊어지고 갔나 보다. 하는 일마다 왜 이리 꼬이는지. 원모자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불평으로 점철되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그릇 깨지는 소리와 고성만이 담장을 넘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집 며느리 억울하게 쫓겨나서 산 귀신이 되었다더라. 아니지. 그 집 아들이 노름빛 때문에 마누라를 팔아넘기려다 도망쳤다던데.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고 기태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찼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갔다. 최 씨가 아끼던 장독대가 이유 없이 깨져 1년 농사지은 장을 다 버리는가 하면 기태가 손대는 투전판에서는 연전연패하여 남은 논문서마저 잡힐 위기에 처했다. 마치 서연이라는 기둥이 빠져나가자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서연에게 돌리며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년이 요물이었어. 우리 집 전기를 다 빨아먹고 도망친 게 분명해. 최 씨의 눈은 도끼로 번들거렸다. 다시 산속의 초가.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이제 핏기가 돌았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박영감을 따라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서연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속에서의 고된 노동이 시집살이의 정신적 고통보다 훨씬 견디기 수월했다. 흙을 만지고 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에도 새살이 돋아나는 듯했다. 어느 날 박영감과 함께 약초를 다듬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이 약초는 독성이 강해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책에서 보았습니다. 헌데 어르신께서는 왜 굳이 이 독초를 꿀에 재워두시는지요? 박영감은 작두질을 멈추고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는 법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세상에 쓸모없는 풀 한 폭이 없듯 버려진 인간이라 해도 쓰임새가 있는 법이야. 너는 네가 독초라 생각하느냐? 약초라 생각하느냐? 박영감의 질문은 서연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독을 품고 죽어가던 풀이었습니다. 허나 어르신 덕분에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약초가 되고 싶습니다. 박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서연에게 작은 단지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가 평생을 연구해 만든 화상 연고다. 내 솜씨가 제법 야무지니 네가 직접 마을 장터에 나가 팔아보거라.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제가 어찌 마을에 내려갔다가 혹여 그 사람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박영감은 단호했다. 언제까지 숨어 살 테냐? 죄 지은 놈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게 이치에 맞느냐? 당당하게 나가서 네가 살아있음을, 그것도 아주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박영감의 말은 서연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웠다.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단지를 받아들었다. 그 단지는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약통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무기이자 갑옷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박영감이 내어준 깨끗한 무명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다. 눈보라를 견뎌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고고하고 강인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지게에 약초와 연고를 싣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 그곳에는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과거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쟁취해야 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자 서연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고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장터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과도 같았다. 온갖 소음과 악취, 그리고 사람들의 열기가 뒤엉켜 뿜어내는 에너지는 산속의 고요함에 익숙해진 서연에게는 현기증이 날 만큼 강렬한 자극이었다. 갓을 쓴 양반부터 등짐을 진 보부상, 치마자락을 휘날리는 아낙네들까지 수많은 군상이 물결치듯 흘러갔다. 서연은 장터 한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고 멍석을 깔았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박영감과 함께 만든 화상연고와 말린 약초 면 묶음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파는 이름, 없는 약에 관심을 줄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다. 지나는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무관심 따위는 더 이상 그녀를 상처 입힐 수 없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박영감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진심은 쇠도 녹인다. 네 약이 진짜라면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볼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장터 한복판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팔이 다 익네. 끓는 국밥 국물을 뒤집어 쓴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장터를 갈라놓았다. 아이의 팔은 붉게 부어오르다 못해 금세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아이 어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의원에게 가려면 읍내까지 한참을 달려야 했고 당장 찬물을 붓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였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서연이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서연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작은 단지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박하향과 섞인 알싸한 냄새가 확 풍겼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약을 함부로 발라. 아이 어미가 거세게 항의하며 서연의 손을 밀쳐내려 했지만 서연은 어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열기를 빼지 않으면 아이 팔에 평생 흉이 남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잘못되면 제 팔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어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놓았고 서연은 지체 없이 연고를 듬뿍 떠서 아이의 화상 부위에 두껍게 발랐다. 신기하게도 연고가 닿자마자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살을 태우는 듯한 자결감이 순식간에 시원한 냉기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붉게 달아올랐던 피부가 눈에 띄게 진정되자 숨죽여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오, 저게 무슨 약인가? 바르자마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네. 신의 손이 아닌가.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장터 구석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약을 파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은 과장과 사리부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파리만 날리던 서연의 멍석 앞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농사일하다 낫에 베인 사람, 뱀에 물린 사람, 종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서연에게 애원했다. 서연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살피며 약을 처방했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냥 약을 쥐어주기도 했다. 그녀가 약을 건네며 짓는 온화한 미소는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어루만지는 듯했다. 해가 질 무렵 서연의 앞에는 엽전 꾸러미가 수북하게 쌓였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세상이 서연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는 증표였고, 그녀가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닌 온전한 서연으로서 설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같은 시각, 장터 반대편 골목의 투전판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 기태는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깔린 패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을 씻지 않아 떡진 머리에 옷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다 찾을 수 있어. 집문서도 논문서도 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엽전 몇 셈을 판돈으로 걸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버렸다. 패가 뒤집히는 순간 기태의 입에서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나왔다.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사기야. 내 놈들이 짜고 친 거지. 그가 판을 엎으려 하자 덩치 큰 사내들이 달려들어 그를 개패듯이 두들겨 팼다. 먼지 나도록 얻어맞고 뒷골목 시궁창에 처박힌 기태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하늘을 원망했다. 빌어먹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재수없는 년이 나가면서 저주를 건 게 분명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기태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냉기와 똥오줌 지린내였다. 시어머니 최 씨는 화병이 도져 반신불수가 된 채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 며느리를 쫓아내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그녀는 제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뜰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기태가 방문을 열자 최 씨는 매탄 눈을 번득이며 소리쳤다. 돈은 좀 따왔느냐? 배고파 죽겠다. 쌀떡이 빈 지가 언젠데 어미를 굶겨 죽일 셈이냐. 기태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자의 몰골은 흡사 아귀지옥의 망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서로를 갉아먹으며 파멸해가는 그들의 모습은 서연이 겪었던 고통이 그대로 그들에게 반사되어 돌아온 것만 같았다.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아갔어. 분명 폐물을 훔쳐 달아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게다. 최 씨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서연이 훔치지도 않은 가상의 보물을 만들어내며 억울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허기를 참지 못한 기태는 구걸이라도 할 요량으로 장터를 배회하고 있었다. 뱃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을 지경이 되자 양반의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먹다 남은 국밥 찌꺼기라도 얻어먹을까 하여 국밥집 주위를 기웃거리던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그 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비단 옷은 아니었으나 정갈하고 깨끗한 옥색 저고리를 입고 단아한 자태로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는 여인. 그것은 분명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자신의 아내 서연이었다. 기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귀신을 본 것일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서연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엽전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약선녀라 부르며 칭송하고 있었다. 기태의 머릿속에서 쾅 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안도감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질투와 탐욕,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자신이 시궁창에서 뒹구는 동안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그의 기억 속에서는 왜곡되어 있었다. 서연이 저토록 빛나는 모습으로 돈방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기태의 눈에 서연의 미소는 조롱으로 보였고 쌓인 엽전은 본래 자신의 것이어야 마땅한 재물로 보였다. 저 년이 내 집에서 훔친 폐물을 팔아 장사를 시작한 게 분명해. 우리 집안의 비법을 훔쳐다가 제 것인 양 팔아먹고 있는 거야. 굶주림에 미쳐 돌아가던 뇌는 순식간에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켰다. 기태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판을 뒤엎고 돈을 가로채고 싶었지만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대신 그는 뱀처럼 음흉한 눈빛으로 서연을 노려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기태는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어머니, 제가 그년을 봤습니다. 서연이
그년이 살아서 장터에 있습니다. 누워있던 최 씨가 눈을 부릅뜨며 상체를 일으키려다 쓰러졌다. 뭐라고 그년이 살아있어?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 했더니 감히 살아서 돌아다녀. 기태는 침을 튀기며 자신이 본 광경을 과장해서 떠벌렸다. 서연이 비단 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주무르고 있더라고. 우리 집에서 훔쳐간 가문의 비법으로 떼돈을 벌고 있더라고. 최 씨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도둑년이 훔쳐간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당장 관아에 고발해야 한다. 가서 그년 머리채를 끌고 와서 내 돈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해. 모자는 밤새도록 서연을 파멸시킬 계략을 꾸몄다. 그들의 계획 속에서 서연은 희대의 악녀이자 도둑이 되어 있었고 자신들은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피해자였다. 악마의 속삭임 같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창밖의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한편 장사를 마치고 산으로 돌아온 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등잔불 아래서 돈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터에서 느꼈던 누군가의 시선, 등 뒤를 찌르는 듯한 살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박 영감이 그런 서연의 낌새를 눈치채고 곰방대를 털며 물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오늘 장사가 꽤 잘 되었을 터인데 얼굴빛이 어둡구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혹시 그들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박 영감은 묵묵히 듣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네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니 너를 시기하고 해하려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박 영감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낡은 호패 하나와 서찰 한 통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궁중 내의원에 있을 때 모셨던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것이다. 나는 세상이 싫어 숨어 살았으나 이제 이 물건이 쓰일 때가 온 것 같구나. 박 영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서연아, 피하지 마라. 네가 떳떳하다면 그 어떤 모함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허나 기억해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다. 박 영감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불안을 떨쳐내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그들이 찾아온다면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리라. 서연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다. 기태와 최 씨가 탐욕에 칼을 갈고 있을 때 서연은 진실의 검을 마음속에 벼리고 있었다. 네, 2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관아의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사또의 호통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형틀에 묶인 서연의 등 뒤로는 서슬퍼런 곤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러나 정작 죄인 취급을 받으며 무릎 꿇려진 서연의 고개는 꼿꼿했다. 그녀의 양옆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어머니 최 씨와 며칠 전과는 달리 제법 말끔한 옷을 빌려 입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비열하게 번들거리는 남편 기태가 앉아 있었다. 불과 한 시즌 전 박 영감의 초가에 들이닥친 포졸들에 의해 짐승처럼 끌려온 서연이었다. 기태는 관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을 향해 동네방네 떠들어댔다. 여러분, 저 계집이 바로 내 집안을 말아먹고 도망친 도둑년입니다. 내 어머니의 폐물을 훔친 것도 모자라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 미전 의술서까지 훔쳐 달아나 저잣거리에서 사기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구경꾼들은 웅성거렸고 서연을 약선녀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들조차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부채를 탁 접으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최 씨와 기태가 바친 뇌물이 꽤 묵직했기에 이미 판결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죄인 서연은 듣거라. 시어머니의 폐물을 훔치고 가문의 비법을 도용하여 사익을 취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네가 감히 인륜을 저버리고 시댁의 재산을 탐하였으니 이는 능지처참에 해당할 중죄다. 사실대로 고하면 형량을 감해줄 것이나 거짓을 고하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사또의 위압적인 신문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와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을 넘어선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어. 마주본 기태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였다. 사또나리, 훔친 물건이라 하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관아에 울려 퍼졌다.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 제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찢어진 무명 치마와 저고리 한 벌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맨발로 내쳐질 때 제품을 뒤져 엽전 한 뼘이라도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서연의 시선이 기태를 향해 꽂혔다. 그대도 보았지 않습니까? 당신,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내 품에서 떨어진 것은 옷가락지가 아니라 당신이 도박판에서 날린 차용증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린 것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기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전현이 주둥이만 살아서 어디서 거짓말을. 네가 훔친 옷가락지로 그 약재들을 산 게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장사를 했단 말이냐. 최 씨 역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꼴이 났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 가보인 의서 이슈를 훔쳐갔습니다. 그 화상 연고 만드는 법. 그거 다 우리 시할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던 비법입니다요. 최 씨의 뻔뻔한 거짓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저건 좀 심한데 하는 수군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사또는 뇌물의 무게를 생각하며 헛기침을 했다. 시끄럽다.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냐. 빈손으로 나간 년이 갑자기 명예행세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봐라. 전현이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형리들이 곤장을 들어 올리며 서연에게 다가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관아 입구 쪽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 곳에는 허름한 삼배옷을 입은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가 내뿜는 기세는 범상치 않았다. 기태는 코웃음을 쳤다. 아니, 저 늙은 거지는 또 뭐야. 저 영감이 바로 전현이랑 산속에서 놀아나던 그 기둥서방입니다. 요 둘이 짜고 우리 집 물건을 훔친 게 분명합니다. 기태의 모욕적인 언사에 박영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포졸들이 박영감을 막아서려 하자 그는 품속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느냐. 박영감이 펼쳐 보인 것은 낡은 나무 상자에서 꺼낸 마패마파이와 붉은 옥새가 찍힌 교진 윷지였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의 위용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사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더니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아니, 저것은. 박영감은 뚜벅뚜벅 걸어와 사또 앞에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전 젠내 의원, 수석 어이 위이, 박신우다. 선대 왕께서 친히 하사하신 이 마패를 보고도 나를 거지 취급할 텐가. 관아 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박신우, 죽어가는 왕의 병을 고치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전설 속의 명의. 그가 바로 눈앞에 꾀죄죄한 노인이라니. 사또는 황급히 단 아래로 내려와 납작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 소인이 눈이 어두워 대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영감, 아니 박신우 대감은 싸늘한 눈으로 기태와 최 씨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들이 말한 그 가문의 비법이라는 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여 왕실에 진상했던 처방이란 말이냐. 기태와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 서연은 내가 거두어 제자로 삼은 아이다. 너희가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여 눈밭에 버린 것을 내가 살려냈다. 헌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 누명을 씌워 죽이려 들어 박영감의 호통에 기태는 오줌을 지리며 애원했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배가 고파서, 잠시 눈이 뒤집혀서, 배가 고파서.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묶여있던 포승줄이 풀리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기태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기태를 덮쳤다. 배가 고프면 사람을 팔아도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훔쳐간 것은 내 폐물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청춘이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사또, 이들은 무고죄, 우껏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엄동설안의 힘없는 부녀자를 산속에 유기하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대감이 사또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들었느냐? 내 제자의 말이 곧 법이다. 당장 이 파렴치한 자들을 하옥하라. 사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형리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들을 포박하여 형틀에 매어라. 무고죄와 살인미수죄를 물어 곤장 100대를 치고 관아 노비로 삼아 그 죄를 씻게 할 것이다. 형리들이 기태와 최 씨를 끌어내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서연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우리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늙어서 노망이 나서 그런 거야. 서연아, 기태의 비겁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곤장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기태와 최 씨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장단을 맞추듯 들려왔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인과응보가 따로 없구나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박대감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렸다. 어르신, 아니, 대감마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다시 목숨을 빚졌습니다. 박대감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옷자락을 털어주었다. 그의 눈가에는 인자한 주름이 잡혔다. 일어나거라. 너를 구한 것은 내가 아니다.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네 삶이 너를 구한 것이다. 소동이 끝나고 관아를 나서는 길. 붉게 물든 노을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등 뒤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신음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장터의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서연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제 그녀는 쫓겨난 며느리도 도망친 도둑도 아닌 왕실 어이의 수제자이자 진정한 의원, 서연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서연은 박대감의 뒤를 따르며 생각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길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환한 곳으로 이어져 있었음을,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뿐이었다. 그해 겨울의 모진 추위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산천 초목에는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았다. 박대감의 초가집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매화나무, 가지마다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나왔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바위 틈을 흘러내렸다. 그 생동하는 봄의 풍경 속에 서연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당 평상에 멍석을 깔고 앉아 햇볕에 잘 말린 약재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마치 나비를 쫓는 고양이처럼 재빠르고 섬세했다. 예전에 거칠고 불운했던 손은 약물에 절어 거뭇해지기는 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고 단단해 보였다. 대문 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그녀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개 중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읍내에서, 심지어는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을 쫓겨난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매화 아기씨 혹은 소의원 셔이인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자, 다음 분 들어오시오. 서연이 맑은 목소리로 외치자 다리를 절뚝거리는 촌노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촌노를 부축해 평상에 앉히고는 익숙한 솜씨로 바짓단을 걷어 올렸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어르신, 밭일하시다가 돌부리에 채이셨군요. 뼈가 상하지는 않았으나 어혈이 뭉쳐 꽤나 아프셨겠습니다. 서연은 촌노의 눈을 맞추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환자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그녀가 침통에서 가느다란 은침을 꺼내어 혈자리에 꽂자
촌로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과 함께 시원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곁에서 지켜보던 박대감은 뒷짐을 진 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서연은 이제 그의 도움 없이도 웬만한 병증은 척척 다스릴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측은지심, 착인지신, 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마지막 환자까지 돌려보낸 뒤 서연과 박대감은 마루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상을 받았다. 반찬이라고는 뒷산에서 캔나물 무침과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려던 찰나 박대감이 무심한 듯 툭 던졌다. 오늘 장터에 다녀온 김서방이 그러더구나. 관아 노비로 들어간 그 모자 소식 말이다. 서연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잊고 지내려 했으나 흉터처럼 남아있는 이름들이었다. 박대감은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네 시험이었던 최 씨는 중풍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 하루 종일 멍석 위에 누워만 있다고 하더구나. 네, 전 남편 놈은 관아 마당을 쓸고 짐을 나르는데 일머리가 워낙 없고 게을러서 매일같이 매타작을 당한다는구나. 꼴이 말이 아니라고. 사람 꼴이 아니라고 혀를 차더이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묵묵히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켰다. 통쾌함이 밀려올 줄 알았으나 의외로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라 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이 거두는 것이니 제가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서연의 담담한 대답에 박대감은 기특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맞다. 미움도 원망도 결국은 마음의 짐이 되는 법. 네가 그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구나.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 서연은 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지난 겨울 눈밭을 헤매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이제는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환자들과 아버지처럼 따르는 스승,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이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비집고 들어올 틈 따위는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따뜻한 약차를 끓여 박대감에게 올렸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박대감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박대감은 품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어 서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관아에서 발급한 호적 단자였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에는 박신우의 양녀 연유,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어르신, 이것은... 서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다. 박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다. 내 슬하에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길 판인데 너 같은 똘똘한 제자를 남이라 부르기도 못하고 무엇보다 네가 내 수발을 들려면 정식으로 내 딸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내 의술도 네 집도 다 네가 물려받아야지. 서연은 호적 단자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친부모를 일찍 여의고 시댁에서 종살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굶주려 왔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에게 박대감은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자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서연이 목이 메어 부르는 소리에 박대감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래, 이제 울지 마라. 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지난 겨울로 족하다. 이제부터는 웃을 일만 남았어. 우리 부녀가 힘을 합쳐 세상의 병든 곳을 고치며 살아가자꾸나. 좁은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고 창밖의 매화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며칠 뒤 서연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 그곳은 지난 겨울 그녀가 살기를 포기하고 쓰러졌던 바로 그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발 아래로는 아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 아래로는 그녀가 살았던 마을이 성냥갑처럼 작게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보이는 기와집 중 하나가 기태의 집 일터였다. 한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쳤던 자신이 가엾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내려다보는 그곳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서연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듯했다. 여보? 그리고 어머니. 서연은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들이 나를 버려주어서, 나를 그 차가운 눈밭으로 내몰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나는 나를 가두고 있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고 내가 얼마나 강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당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남은 생을 속죄하십시오.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내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완전한 작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승리자였다. 산을 내려오는 서연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산길 옆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그녀의 길을 안내하듯 춤을 추었다. 초가집으로 돌아오니 박대감이 마루에 앉아 약재를 썰고 있었다.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 서연이 밝게 웃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박대감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오냐? 어서 오너라. 차 끓여놨다. 목부터 축이거라.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깊은 평온과 행복. 서연은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고 박대감의 곁에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산속 깊은 곳 박 의원 댁에는 약선녀라 불리는 명의가 살고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녀는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를 건네며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의술을 펼쳤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괴팍하지만 속정 깊은 늙은 아버지가 함께였다고 한다. 세상은 때로 잔혹하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만 그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지 아니면 그대로 추락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서연의 삶은 조용히 웅변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지나간 자리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매화처럼 말이다.